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북항 주변 도심 재개발과 함께 세부산의 핵심 퍼즐이 될 친환경 수변 도시인데요.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00가구 넘는 아파트 입주가 예고된 그야말로 부산 최대의 계획 도시입니다. 오늘은 에코델타시티 개발 계획부터 입주를 앞둔 현재의 문제점까지 다양한 요소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에코델타시티가 어떤 곳인지 김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전체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에코델타시티는 명지동, 강동동, 대저 2동일원 약 356만 평 규모, 도시 인구만 약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실상 신도시입니다. 서부산 개발의 마지막 핵심 퍼즐이고 미래의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에코델타시티 1단계 명지동은 산업 물류 용지가 줄을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 중심지이고 제2 에코델타시티로 불리는 2단계 강동동은 편리한 주거 생활의 중심, 그리고 3단계 대저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낙동강과 평강천, 맥도강의 삼색 물길이 모이는 친환경 수변 도시로 도시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풍광 속에 문화와 예술, 휴식이 공존하는 레저 도시이자 첨단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미래 도시로 개발됩니다. 광역 교통망과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밝힌 15분 생활권 도시의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와 에코델타시티2 앞으로 생길 가덕도 공항과 그 배후의 에어로시티까지 연결이 되면 부산의 서부산 발전 축은 확고히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또 총 7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만 3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을 아시아 최고 도시로 만들 지역의 랜드마크 건설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자 미래 전략 사업지가 분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사업 수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글로벌 미래 도시를 꿈꾸는 에코델타시티 첫 아파트 입주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후로도 주민 유입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현재 모습은 입주 준비를 마친 곳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당장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시 인프라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필수 시설조차도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장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허벌판 사이에 솟아있는 한 아파트 단지. 다음 달 주인을 맡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첫 입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집을 다서 거닐 곳도 돈 쓸 곳도 없습니다. 1,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들어오기에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명지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자니 마을버스 아까 그거 정도밖에 없고 그러면 자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권 내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주택단지에 집을 짓고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 같은 고민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스마트빌리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체 생산 에너지는 그림의 떡.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부산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를 넘었지만 이 마을에는 LP가스 배달 트럭이 드나듭니다. 도시가스보다 2배 넘게 비싼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와 부산 도시가스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집이 확보가 돼야지 깔아준다고 알고 있어요. 제일 문제는 땅이 등기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집이 안 들어오고 집이 안 들어오니까 도시가스가 자꾸 늦어지고.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전부입니다. 강서 15번은 배차 간격이 40분, 강서 3번은 무려 2시간 20분입니다. 두 버스 모두 명지로는 가지 않고 사구 하단으로 향합니다.
얘네들 헬스 간다고 제가 15분 가서 태워주고 다시 조금 있다가 마치면 또 태우러 가야 돼요. 저희가 생활권을 하려면 국제 신도시나 그 오션시티를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는 하나도 없어요. 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힘들어요. 강서구는 오는 3월과 6월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지만 배차 시간 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시내버스 도입은 2025년 하반기가 돼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라도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에코델타시티를 드나드는 길은 하나, 우회하거나 맥도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공항로에서 보시면은 에코델타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에코델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명지하고 이어지는 그 길까지 나와야 돼요. 그 길이 혹시나 이제 뭐 사고가 난다, 뭐 도로가 단락이 된다 하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맞닿은 남해 이지선과 연결되는 IC 설치 요구도 이어지지만 건설 계획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하나뿐인 주도로를 대형 공사 트럭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공사 차량만 해도 꽉꽉 찹니다. 저기서 길 한번 잃으면요 1시간 동안 퀸던 아파트 쪽으로 갔다가 돌아가지고 국제 신도시 왔다가 난립니다. 저기 입주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때 되면 주민들 난리 날 겁니다.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엄궁대교와 장락대교는 빨라야 2029년 완공될 예정이고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할 도시철도 강서선은 2035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분들이 입주를 하실 때 당연히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지체되는 상황이 없도록 초대형 신도시에서 부산 발전상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될 초기 입주민들. 하지만 이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은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새로 지은 내 집에 이사 간다는 기쁨도 잠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멀리 떨어진 학교로 아이들을 통학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에코델타시티 입주를 앞둔 학부모들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파트는 에코델타시티에 올해 3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00여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변에 보시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허허벌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지에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인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 초등학생들은 임시로 배정된 초등학교로 1년간 통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초등학교에 도착했는데요. 거리로만 4.5km, 그리고 시간으로는 한 10여 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교육청의 문의한 결과 해당 아파트 옆은 가칭 에코 6초등학교 부지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건립은 2029년 이후로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에코 5초등학교는 이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해당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은 4.5km 떨어진 학교나 내년에 개교 예정인 에코 5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예비 입주민들은 자녀의 전학을 미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주변의 컨디션이 아이들이 통학하기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임시 배치되는 학교도 통학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을 좀 불편하지만 제가 이제 통학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시행사는 우선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제 아파트 주변 도로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사실상 걸어서는 통학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통학거리가 긴 만큼 통학도로 안전과 교통 체증 문제도 발생할 것이므로 시교육청에 그 대책 수립을 요구해 둔 상태이며 통학버스 확대와 운행 횟수 증가를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6월 500여 세대가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교육청이 추산한 35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임시 배정된 학교로 최소 반년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코델타 시티엔 오는 2027년까지 약 10,000세대가 들어섭니다. 교육청은 2026년까지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2028년에야 한 곳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어 예비 입주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에코델타시티의 이 같은 문제를 아주 익숙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신도시 입주 때마다 자주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만들어진 부산의 여러 신도시들도 입주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신도시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도시 1단계 조성이 한창인 명지지구의 10여 년 전 모습입니다.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주변에는 온통 논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인구가 급증하면서 오는 7월에는 명지 3동이 신설됩니다. 2018년 명지 2동이 생긴 후 두 번째 분동입니다. 인근에는 자동차 등 첨단 부품 소재 생산기지 조성과 함께 가장 먼저 입주한 신호지구가 있습니다. 본격 입주가 시작된 2014년 인구 7,000명에서 현재는 1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지와 신호지구를 합한 인구는 강서구 전체 인구의 70%에 달합니다. 신도시 형성으로 무게추가 이동한 겁니다. 주거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인프라 형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학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파출소는 명지 1동에 한 곳, 소방서는 신호동 한 곳에 불과합니다. 계획된 대형 병원과 대학 캠퍼스 유치 등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큰 병원은 여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애가 아프면은 하단 쪽으로 나가야지. 하단 쪽으로. 하단이나 우리 아씨 같은 경우에는 아팠을 때 대학병원 가고, 저기 동아대병원 가고, 뭐 그랬지. 우리 차 편으로 다니는 거지. 요즘 뭐 많이 이렇게 좀 그 범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왜 경찰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었어요. 좀 문화시설 같은 거는 아무래도 여기는 좀 저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여기는 좀 시골인 것 같아요. 올해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에코델타 시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신도시들이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급자족 기능이 우선돼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족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신도시 내에서 활동이 가능해야 하지만 인프라 부족 등으로 베드타운화되면 출퇴근 문제도 뒤따릅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신도시까지 접근하는 교통망이 차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에코델타의 원래 시작점이 이제 물류 복합 도시였습니다. 물류 이제 거기 공항도 가깝고 신항도 가깝고 하니까 이제 물류주로 해가지고 물류 복합 도시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거기에 첨단 산업 단지도 있고요, 연구 단지도 있고요, 물류 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족 기능을 갖다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먼저 갖춰지냐에 따라서 아마 에코델타의 성패가 또 좌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획에 따른 예산 투자와 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기장군 신도시의 한 산부인과가 분만 업무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화명동의 분만병원도 5월부로 분만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출생아 감소 속에 지역의 분만 의료 공급 중단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불어 소아의료 인프라 붕괴로 아픈 아이 치료도 쉽지 않은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부산에서도 출산율이 높다고 알려진 기장군 지역. 그 안에서도 정관 신도시에 있는 한 병원이 분만 진료를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의 한 병원.
오는 9일부터 분만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저출산과 산과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 속에 분만 진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운영 비용 대비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이제 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5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적정 운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벌어서 이제 메꾸고 했는데 이게 한계가 좀 온 거죠. 산모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이미 가까운 산부인과의 분만 진료와 조리원은 예약이 가득 찬 상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처음에 병원을 정할 때도 이렇게 엄청 다 알아보고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제일 괜찮은 대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 받으니까 뭐 알아봐야 되는 게 현실인데 힘들죠. 많이 이렇게 나으러 오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그냥 거의 악순환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죠. 10년 전 2만 6천여 명이었던 부산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1만 4천여 명으로 46% 급감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에 앞으로 분만 의료 공급 중단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이면 북구의 한 병원에서도 분만 진료를 중단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부산에 있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는 27곳에서 25곳으로 줄게 됩니다. 현재 중구와 영도구, 사상구에는 분만 병원이 하나도 없고 지자체 4곳은 24시간 분만실이 없는 상황인데 이 같은 분만 취약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산부인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부산 지역 대학병원 3곳은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민간의 이제 의료 환자들의 어떤 수요에 맞추어서 의사들이나 병원의 이제 의료적 공급 체계가 이루어지는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니까 특히 이제 그 어떤 임산부라든지 신생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감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산부인과나 소아과의 의료 체계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속의 대도시 부산의 분만 의료 체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 병원 문을 여는 9시 전 진료 예약이 시작되자 약 5분 만에 대기자가 20명으로 늘어납니다.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도 예약이 몰리는 건데요. 그만큼 소아과 오픈런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야간에는 아이를 치료할 곳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장군 일광읍에서 아이를 키우는 A씨. 밤 10시가 넘은 시간 갑자기 아이가 40도까지 열이 올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놀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처에 병원은 없고 그래서 좀 놀란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해운대까지 가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게 잘 나오지도 않고 정보가 전화를 한다고 해서 받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고. 개업하는 소아과 수가 줄고 소아과 전공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아과 진료 대란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병원이 대략 5년 동안 일선 소아과 병원들이 662개가 폐업을 하고 뭐 심지어 저희 의사회 임원들조차 수도 없이 병원 그만두거나 이전하거나 그럴 정도니까요. 올해 상반기 전국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6%,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모집 정원 87명에 지원자가 8명에 그쳐 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5개 대학병원은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올해도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필수의까지 때문에 소아과를 유지를 하는데 갈수록 전체 전문의 수가 줄어들고 전문의가 되기 위한 기초인 전공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전문의를 모집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일할 의료진을 구할 수 없다 보니 달빛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없던 지역 의료 인력 인프라 육성 사업 그리고 지역 의사 정원 제도 그리고 24시간 소아 응급 콜센터 등도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를 발견한 것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공의, 즉 인력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에 소아 의료 인프라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사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등 자치구가 풀어야 할 과제 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수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위원회가 되어서 사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상구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사상구의 중점 추진 과제와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자치구가 풀어야 할 과제 속에 얼마만큼 조언자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부산 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상징성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서구에 있는 교육청하고 통합해서 이제 강서구의 제3의 장소로 통합교육시. 한편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한 20명 내외로 임기는 2년입니다. 임명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시대 주민자치분권 추진 계획안을 안건 심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산국제영화제를 책임질 신임 이사장으로 박광수 감독이 선출됐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실질적 기반을 만든 창립 주역인데요. 김윤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신임 이사장에 박광수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 선출은 이용관 전 이사장과 조종국 전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이 임시총회에 상정되고 사의를 표명했던 수장 공백 8개월 만입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영화산업의 불황 속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며 직원 면담을 포함해 빠른 시간 내 영화제의 현황을 파악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영화제를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위축된 최근 영화계 상황 속에서 영화제가 단순히 영화를 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색깔을 가진 영화제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1996년부터 3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직을 맡는 등 영화제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했었습니다. 또 약 10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로케이션 지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박광수 신임 위원장은 2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영화제를 이끌 계획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